회식 자리에서 남편은 나를 젊은 날의 실수라고 불렀다. 그리고 하루 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실수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최서연은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작은 진주 귀걸이를 천천히 귀에 걸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애써 스스로에게조차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 박민준이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의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의 회사, 그의 성공, 그의 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 그림을 완성하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옷장에는 언젠가 민준이 평범한 애, 튀지 않아서 좋다라며 골라주었던 짙은 남색의 우아하고 단정한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손으로 옷감을 쓸어보며 손가락 밑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실크의 감촉을 느꼈다. 원피스는 아름답고 비쌌지만 최근 몇 년간의 그녀처럼 아무런 개성이 없었다. 욕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아직 멀었어? 30분 뒤에 나가야 해. 늦고 싶지 않아. 오늘 중요한 저녁인 거 알지? 응, 거의 다 됐어. 그녀는 원피스를 몸에 맞게 당기고 옆구리에 지퍼를 올리며 대답했다. 그에게 중요한 저녁. 민준의 회사는 다국적 기업과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 반년간의 협상과 프레젠테이션, 숱한 신경전 끝에 얻어낸 쾌거였다. 그리고 이제 축배를 들 시간이었다. 서연은 오늘 남편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서 축하를 받고 빛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누군가 예의상 사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박민준의 아내입니다. 20년 전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서연은 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그때 마케팅학과의 야심차고 에너지 넘치는 학생이었던 민준을 만났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는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자고, 그녀의 재능을 믿는다고, 그녀가 시작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다.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다. 둘 다 일을 했다. 민준은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서연은 디자인 회사의 보조 디자이너로 취직했다. 저녁이면 그들은 부엌에 앉아 값싼 소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민준은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다 할 수 있어, 서연아. 10년 뒤에 넌 내 스튜디오를, 난 내 회사를 차리게 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민준의 커리어는 무섭게 성장했다. 그는 재능 있는 협상가였고 클라이언트를 유치하고 설득하며 아이디어를 파는 데 능숙했다. 5년 후 그는 부서장이 되었고 3년 뒤에는 자신만의 대행사를 차렸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를 사고 해외로 휴가를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서 서연의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민준이 그의 회사를 위한 서류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아, 당신은 집에 있으니 시간이 더 많잖아. 그 다음엔 회의 준비, 사무실 물색, 그리고 그 사무실의 디자인까지. 서연은 남편을 위해,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무급으로 일했다.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말했다. 있잖아, 그냥 일 그만두는 게 어때? 왜 남의 집을 줄자 들고 돌아다녀? 우리 돈은 충분해.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고 자기 관리나 해. 난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가 일에 찌든 아줌마처럼 보이는 거 싫어. 그때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다. 서연은 동의했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준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어갔다. 그녀는 집을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헬스장과 피부과, 미용실을 다녔다. 퇴근하는 그를 미소로 맞았고 논쟁하지 않았고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리한 아내였다. 민준이 새하얀 셔츠에 커프스 버튼을 잠그며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멋져 보였다. 비싼 양복이 잘 관리된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45세의 그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 넘치는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아,
그 원피스 입었네. 그는 아내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뭐, 괜찮아.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오늘 지루한 표정 짓지 않도록 해. 알았지? 중요한 사람들이 올 거야. 내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죽을 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서연은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덩어리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 이제는 그저 성가신 소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회식이 열리는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다.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문, 부드러운 조명, 하얀 장갑을 낀 웨이터들, 흠잡을 데 없이 세팅된 테이블, 30명 남짓한 손님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대행사 직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몇몇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활기찬 모습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 악수를 하고 동료들을 껴안고 웃으며 축하를 받았다. 서연은 그 곁을 지키며 필요할 때 미소 짓고 예의상의 질문에 대답했다. 한 잡지사 편집장의 아내인 50살쯤 되어 보이는 풍채 좋은 여인이 물었다. 사모님, 무슨 일 하세요? 광고업계에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업주부예요. 서연은 익숙하게 대답했다. 어머, 정말 좋으시겠어요. 집안일이나 정원 가꿀 시간이 있으시겠네요. 저도 최근 10년은 일 안 했거든요.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역겨움을 느꼈다.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언제였는지, 민준이나 집안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이 원했던 일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테이블에서 민준은 상석에 앉았고 서연은 그의 옆자리였다.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농담을 던지고 손님들을 즐겁게 하고 업계의 일화를 들려주며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웃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작은 모금으로 샴페인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미소를 지었다. 회사의 대표인, 목소리가 우렁찬 백발의 남성이 잔을 들고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공적인 계약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행사의 진정한 도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박민준 이사님의 재능과 끈기, 그리고 놀라운 카리스마 덕분입니다. 그를 위해 축배를 듭시다.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겸손한 척 일어섰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목소리 톤을 알았다. 그는 지금부터 빛을 발하며 멋진 말을 늘어놓을 것이고 모두가 감탄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성공은 언제나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팀입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홀을 둘러본 뒤 서연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에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서연은 갑자기 깨달았다. 지금 뭔가 잘못될 것이다.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는 말을 이었고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제 아내, 저의 서연이를 위해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그는 잔을 더 높이 들었고 모두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저의 젊은 날의 실수를 위하여. 홀은 크고 진심 어리고 즐거운 웃음소리로 폭발했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민주는 자신의 재치에 매우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 또한 평소처럼 웃으며 농담을 받아주기를 기대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농담을, 심지어 자신을 향한 농담까지도 받아주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견디지 못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발밑에 얇은 얼음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얼굴에 굳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온몸으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퍼져나갔다. 젊은 날의 실수. 그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동료들, 파트너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20년의 결혼 생활, 그의 커리어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20년, 그의 외도를 용서했던 20년. 그렇다. 그녀는 3년 전 그 비서와 출장을 함께 갔던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점점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집안의 아름다운 가구처럼 여기는 것을 못 본 척했던 20년. 그리고 이제
젊은 날의 실수라니. 서연은 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그 미소가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샴페인을 단숨에 비웠고 탄산이 목을 따끔하게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 육체적인 불편함이 오히려 그녀를 완전히 깨어나게 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농담을 이어가며 칭찬을 받았다. 그는 마치 개를 대하듯 서연의 어깨를 몇 번 두드리며 말했다. 삐치지 마. 농담이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기이한 초연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옆자리에는 20살 남짓의 젊고 눈이 반짝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남자들은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제 남편도 가끔 뭘 잘못 뱉어놓고는 제가 왜 화났는지 의아해해요.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젊고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분명 커리어를 쌓고 있을 것이다. 그녀 앞에는 인생 전체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문득 서연은 20년 전의 자신을 선명하게 보았다. 똑같이 순진하고 사랑에 빠져 있고 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자신을. 그리고 그 옛날의 서연이 견딜 수 없이 안쓰러워졌다. 고마워요. 그녀는 여직원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저녁은 끝없이 이어졌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먹고 마시고 질문에 대답했다. 어느 순간 민준이 파트너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대화에 몰두하자 서연은 바람을 쐬러 레스토랑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서서 생각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했을까? 정확히 언제부터 그녀는 민준에게 한 인간이 아니라 그의 성공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그가 이런 가시 돋친 말, 이런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그녀 자신이 그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허락했을까? 서연은 1년 전 디자인 강좌에 등록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다. 민주는 그때 비웃었다. 그게 왜 필요해? 20년이나 일 안 했잖아. 누가 당신을 써주겠어? 차라리 헬스나 해. 요즘 살쪘더라. 그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헬스장에 갔다. 반년 전 단둘이서 예전처럼 산으로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다. 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지금 로맨스 타령할 때가 아니야? 프로젝트가 불타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뭐 하겠어? 당신은 이제 텐트에서 잘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매번 그녀는 서운함을 삼키고 이것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가족과 안정이라고, 모든 부부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오늘 젊은 날의 실수라는 말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그녀는 홀로 돌아왔다. 민주는 그녀가 없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마저 마셨고 문득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결심은 최종적이고 확고하게 섰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치거나 울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민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그녀는 정말로 실수였고 오래전에 지쳤지만 이혼하기는 귀찮고 불리한 존재일 뿐이었다. 좋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어떤 실수인지 보여줄 것이다. 회식은 자정이 넘어 끝났다. 술에 취해 만족스러워하는 민주는 집으로 가는 내내 떠들어댔다. 봤지? 모든 게 얼마나 완벽했는지. 이 계약이 우리에게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 같아. 어쩌면 거기에 지사를 열지도 몰라. 상상이 돼. 서연아.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 도시의 불빛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 건배사 때문에 삐치지 마. 그냥 농담이었잖아. 다들 웃었어. 당신 유머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나 봐. 서연은 침묵했다. 유머 감각. 아니, 민준. 사라지지 않았어. 단지 당신이 더 이상 웃기지 않을 뿐이야. 집에 도착하자 그는 간신히 침실까지 걸어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고 1분도 안 되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를 20년을 함께 살아온 이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심지어 서운함도. 그저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어머니가 주신 파란 물망초가 그려진 아끼는 컵을 꺼내 식탁에 앉았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주전자가 끓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서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뜨거운 캐모마일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침실에서는 민준의 고른 코골이가 들려왔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늘 그랬듯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서연도 상처를 삼키고 내일은 나아질 거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 그녀는 머릿속이 이상하리만치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눈앞을 가렸던 안개가 갑자기 거친 것 같았다. 젊은 날의 실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 말은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의 촉매제이자 방아쇠가 되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은 뒤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민준이 생활비를 이체해주던 공동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는 재정관리를 좋아했고 그녀에게는 한도가 있는 카드를 주었으며 매달 지출을 확인했다. 이 200만 원은 어디에 썼어? 뭘 그렇게 많이 사? 이런 대화는 주기적으로 일어났고 서연은 매번 교장 선생님 앞에 학생처럼 변명해야 했다. 하지만 민준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 계좌에는 그의 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3년 전 서연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녀에게 유산을 남겨주셨다. 오래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 거의 3억 원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공동계좌에 넣었다. 민준은 그때 말했다. 잘 됐네. 우리 집에 투자하자. 어차피 다 공동재산이잖아. 공동재산. 하지만 아파트는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고 자신의 돈과 시간, 삶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내버려 두었던가. 그녀는 브라우저의 새 탭을 열고 한 달 전 무언가를 예감한 듯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해둔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때는 그저 독립적인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구명보트가 되었다. 서연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공동계좌로 돌아가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전부 옮기면 은행의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처음에는 3천만 원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이체를 완료했다. 그 다음엔 2천만 원, 또 4천만 원 한 번, 또 한 번의 이체. 침착하고 냉정하게.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거의 2억 원을 옮겼다. 민주는 아침에 텅 빈 계좌를 발견하고 분명 은행으로 달려가 소리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체는 합법적이었다. 그녀가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진 계좌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기가 아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식어버린 차를 마저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민준이 서재라고 부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의 육중한 책상과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그가 절대 읽지 않는 마케팅과 비즈니스 서적들이 장식용으로 줄지어 있었다. 벽에는 금고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고 있었다. 민주는 자기애가 강했지만 예측 가능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6월 15일, 061호, 그가 오늘 공개적으로 젊은 날의 실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날. 그녀는 숫자를 눌렀고 금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깔끔한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은행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 항상 비상금을 현금으로 보관했다. 서연은 세어보니 약 5천만 원이었다. 전부 챙겼다. 그 다음에는 서류들, 계약서, 육아 증권 같은 것들을 꺼냈다. 눈으로 훑어보았다. 주식, 회사채, 모든 것을 큰 봉투에 쓸어 담았다. 금고 바닥에는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열었다. 금 커프스 버튼. 돌아가시기 전 민준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다. 민준은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유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도 챙겼다. 소중한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게 하라. 그녀는 금고를 닫고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뒤 서재를 나왔다. 다음은 서류. 서연은 거실의 큰 수납장으로 가서 서류철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갔다. 혼인관계 증명서, 그녀의 여권,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뒤졌다.
찾았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아파트는 박민준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에는 매입 시 최서연의 계좌에서 3억 원의 계약금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돈. 서연은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원본들을 파일에 챙겼다. 이혼 시 이 서류들은 그녀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은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서연은 해당 파일을 찾아 훑어보았다. 여기 있다. 정기적으로 그녀가 모르는 어떤 계좌로 이체된 내역. 매달 50만 원씩. 벌써 1년 반 동안.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연녀는 3년 전이 아니라 1년 반 전에 생긴 모양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부양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동 자금으로. 그녀는 거래 내역서를 촬영했다. 재산 분할 시 외도의 증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납장 구석에는 낡고해진 또 다른 파일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꺼내 열었다. 사진들이었다. 그들의 젊은 시절. 대학교 1학년 때의 민준과 그녀. 둘 다 분수대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다. 그들의 결혼식.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아주 작은 결혼식. 서연은 심플한 흰 드레스를, 민주는 폭이 좁은 넥타이를 맨 정장을 입고 있다. 둘 다 미칠 듯이 행복해 보인다. 그들의 첫 번째 집. 그들은 이삿짐 상자들 사이 바닥에 앉아 플라스틱 컵으로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했을까?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그 변곡점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런 건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성공 하나하나, 새로운 직책 하나하나, 비싼 양복 한 벌 한 벌과 함께 점진적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그녀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파일을 덮었다. 이 사진들은 필요 없다. 과거는 오늘 저녁 레스토랑에서 그의 건배사와 함께 죽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자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켰다. 항공사 웹사이트를 열었다. 어디로 가는 표? 여기서 멀리.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밀라노.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서연은 항상 이탈리아, 그곳의 건축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다. 민주는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 같은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았다. 서연은 오늘 아침 8시 출발하는 직항편을 찾았다. 편도,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은 120만 원 비쌌다. 하지만 공동 계좌에 연결된 그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라. 예약을 누르고 민준의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 표는 구매되었다. 5시간 후 출발. 다음은 숙소. 서연은 아파트 렌탈 사이트를 열고 밀라노를 선택했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방 등 다양한 옵션을 둘러보았다. 두오모 성당에서 멀지 않은 시내 중심가의 아늑한 아파트에 마음이 멈췄다. 한 달 임대료 2,000유로. 비쌌지만 아름다웠다. 예약하고 역시 민준의 카드로 결제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결정되었다. 몇 시간 후면 그녀는 새로운 삶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먼저 짐을 싸야 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팔을 벌린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고 얼굴에는 삶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20년 그녀 인생의 절반.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했고 그에게 젊음과 커리어, 꿈을 모두 바쳤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실수라고 불렀다. 아니, 민준. 실수는 결혼이 아니었어. 실수는 당신의 무례함을 너무 오래 참아준 것이었어. 서연은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간소하게 챙겼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속옷, 화장품 파우치, 서류들, 여권, 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 은행 거래 내역서, 휴대폰에 저장된 서류 사진들,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착용했던 바로 그 진주 귀걸이, 따로 보관하던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옷은 사면 된다. 물건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유다. 서연은 여행 가방을 닫고 현관으로 가져다 놓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시계를 보았다. 3시 30분. 출발까지 3시간 반이 남았다. 6시에 택시를 부르면 공항까지 40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다시 차를 따랐다. 손은 평온했고 생각은 명료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서연은 지난 3년을 떠올렸다. 민준이 점점 더 늦게 퇴근하고 그녀의 일상이나 기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작년에는 그녀의 생일을 그냥 잊어버렸던 일, 늦게 들어와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상기시키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미안, 일이 너무 많았어. 주말에 축하하지 않았다. 반년 전 그녀가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 민주는 출장을 떠나 그녀가 어떤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서연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누워 약을 먹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스스로 죽을 끓여 먹었다. 혼자서 나았다. 일주일 뒤 돌아온 그는 무심하게 물었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갔다. 예전에는 그가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곤 했다. 대학생 때 서연이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민주는 3일 동안 기숙사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꿀물을 타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그때는 그녀가 중요했다. 그때는 그녀가 실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의미였다. 그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니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랑에 빠진 학생에 가면 뒤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뿐이다. 그녀는 일어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그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민준이 고른 비싼 가구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끔찍이 싫어했지만 그가 고집한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부엌에는 민준이 배달 음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최신 모델의 가전제품들이 있었다. 침실에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각자의 공간에서 타인처럼 잠들었던 거대한 침대가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살지 않고 그저 존재했던 비싼 상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하지만 평온한 얼굴.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화장품 파우치를 여러 1년 전에 샀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빨간 립스틱을 꺼냈다. 민준이 저디 술집 나가려고? 평범한 색깔 발라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입술에 선명하고 도발적인 빨간색을 칠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게 훨씬 낫네. 그리고 벽 거울을 향해 립스틱으로 큰 글씨를 썼다. 실수는 바로잡혔다. 훌륭한 메시지. 간결하고 명확했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시계를 보았다. 새벽 5시. 이제 갈 시간이다. 그녀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공항 주소를 입력했다. 15분 후에 차가 도착할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마지막 남은 것들을 챙겼다. 그의 차 열쇠. 작년에 사서 아이처럼 애지중지하던 은색 세단. 서연은 열쇠와 차량 등록증을 챙겼다. 나중에 찾게 놔두라.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 모든 것을 깔끔하게 파일에 정리했다. 돈은 가방에, 노트북, 휴대폰, 충전기,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고 침실 문가에 멈춰섰다. 민주는 여전히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잘 있어, 민준. 서연은 생각했다. 수업료 고마워. 당신은 어떤 여자도 참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난 마침내 그 교훈을 배웠어. 그녀는 몸을 돌려 현관의 서랍장으로 가서 결혼 반지를 뺐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냥 금속 조각일 뿐이었다. 서연은 아파트 열쇠 옆 서랍장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택시가 도착했다. 서연은 코트를 입고 여행 가방과 핸드백을 들고 문을 열었다. 창밖은 아직 밤이었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곧 새벽이 올 것이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 서연은 아파트에서 나와 조용히 문을 닫고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다. 입구 앞에는 택시가 서 있었다. 중년의 운전기사가 내려서 여행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공항 맞으시죠? 네, 서연은 뒷좌석에 앉으며 대답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집 창문은 어두웠다. 저기 4층 어딘가에 그녀의 이전 삶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텅 빈 거리, 드문 차들, 가로등. 택시는 아스팔트 위를 부드럽게 달렸고
서연은 창밖을 보며 킬로미터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운전기사는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고 그녀는 그 점이 고마웠다. 어느 순간 그가 물었다. 올해 떠나시나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영원히요. 그렇군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이라 막히지 않았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여행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들어갔다. 이른 비행편을 타는 사람들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했다. 카운터의 직원이 미소 지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밀라노행이시네요. 탑승은 1시간 반 후에 시작됩니다. 수화물 붙이시겠어요? 아니요. 전부 기내에 가지고 탈 거예요. 서연은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창가 쪽 대기 구역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6시 30분. 민주는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아마 10시쯤 일어나겠지? 커피를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가 그녀가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는 가게에 갔다고 생각하다가 거울에 메시지를 보고 텅 빈 금고를 보고 계좌의 잔고가 0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에서 민준의 번호를 찾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차단했다. 끝. 연결은 끊어졌다. 7시 30분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서연은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다.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익숙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오늘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비행기에 올라 창가의 편안한 좌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음료로 승객을 맞이했다. 서연은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탄산이 혀를 간지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행기는 고도를 높이고 있었다. 도시는 점점 작아지며 뒤로 멀어졌다. 잘 가. 옛날의 삶, 서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안녕. 새로운 삶 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나쁠 리는 없겠지. 비행기는 하늘로 솟아올랐고 서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민주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찡그렸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 있었다. 그는 신음하며 등을 대고 누워 얼굴을 쓸어내렸다. 숙취. 지독하고 역겨운 숙취. 어제 얼마나 마셨더라? 샴페인. 그 다음엔 위스키. 누군가 코냑도 따라줬던 것 같다. 그는 한쪽 눈을 뜨고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를 보았다. 11시 45분. 젠장. 늦잠 잤네. 하지만 뭐 어때? 오늘 토요일인데. 회식 다음 날 늦잠 좀 자도 괜찮지. 회식. 어제는 정말 멋졌다. 그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다. 모두가 축하했고 그의 성공에 감탄했다. 성공적인 계약을 위한 그 건배사, 박수갈채. 민주는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는 인상을 남기는 법을 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두통약을 찾아야겠다. 그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머리가 웅웅거렸다. 침대의 다른 쪽을 보았다. 비어 있었다. 서연은 벌써 일어났나 보네. 아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겠지? 평소 같으면 그가 어떤지 확인하러 들어와 해장국이라도 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조용하네. 민주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욕실로 갔다. 찬물로 세수하니 조금 나아졌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부은 얼굴, 충혈된 눈, 덥수룩한 수염. 꼴이 말이 아니었다. 몸단장을 해야겠다. 그는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다. 유리 위에 빨간 립스틱으로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 실수는 바로 잡혔다. 민주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글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서연이 장난이라도 치기로 한 건가? 그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어보았다. 립스틱은 아직 마르지 않은 신선한 상태였다. 이상했다. 서연은 거울에 글씨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서연아, 그는 욕실에서 나오며 소리쳤다. 어디 있어? 거울에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이야? 침묵. 아무 대답도 없었다. 최서연, 민주는 복도를 걸으며 더 크게 불렀다. 침묵.
아파트는 완전히 고요했다. 발소리도, 물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고 숨막히는 공허함.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아침 식사는 없었다. 커피도 내려져 있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서연의 물망초 컵이 놓여 있었다. 텅 비고 씻겨진 채로. 그게 다였다. 서연아, 장난 그만해. 김민주는 속에서 짜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디 있냐고?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 비어 있었다. 침실. 그 혼자 자고 있었다. 그녀 쪽 침대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예 눕지 않았거나 아주 일찍 일어났다는 뜻이다. 민주는 현관으로 돌아가 그녀의 구두와 코트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때 서랍장 위에 그녀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가 아파트 열쇠 옆에 그냥 놓여 있었다. 그는 반지를 집어 손가락으로 돌려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최서연, 민주는 이미 공포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안 웃겨. 나와. 침묵. 그는 휴대폰을 집었다. 그의 휴대폰은 침실 탁자 위에 있었다. 전원을 켜고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이 가다가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다시 걸었다. 똑같았다. 또다시. 다시 자동 응답기. 민주는 그녀가 결혼 전에 쓰다가 예비용으로 남겨둔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받지 않는다. 공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아파트 안을 헤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침실 옷장을 열었다. 그녀의 옷은 제자리에 있었다. 원피스들이 걸려 있고 신발들이 놓여 있었다. 그럼 그녀는 떠난 게 아니었다. 아니면 민주는 평소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있던 옷장 맨 위 선반을 확 열었다. 비어 있었다. 여행 가방이 없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여행 가방은 사라졌는데 옷은 그대로다. 뭘 가져간 거지? 민주는 거실의 서류 보관함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혼인관계 증명서. 없다. 사라졌다. 서연의 여권. 없다. 아파트 관련 서류. 없다. 젠장. 민주는 빈 파일을 바닥에 내던졌다. 손이 떨렸다. 그는 서재로 달려갔다. 금고를 확인해야 한다. 손가락이 떨렸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마침내 제대로 누르자 딸깍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텅 비어 있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돈이 사라졌다. 서류가 사라졌다. 그가 유품처럼 간직하던 아버지의 금 커프스 버튼까지 사라졌다. 민주는 열린 금고 앞에 서서 속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건 불가능해.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이 그랬을 리가 없어. 그녀는 비밀번호를 몰랐잖아. 아니면 알고 있었나? 그는 휴대폰을 집어 친구이자 파트너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머리는 괜찮냐?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너 어제 회식 끝나고 서연이 나갈 때 못 봤어? 서연 씨, 우리 같이 나갔잖아. 기억 안 나? 너 완전 취했었어. 내가 새벽 2시쯤에 택시 태워보냈는데 서연 씨가 같이 있었냐고? 당연하지. 옆에 앉아서 내내 조용히 있었어. 너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냐? 민주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밤에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집에 왔다. 그는 잠들었고 그녀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주는 다시 거실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마침내 화면이 켜졌다. 민주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공동계좌 페이지가 로딩되었다. 잔액 12만 3,470원. 민주는 숫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12만 원 어제 회식 전에 확인했을 때 2억 원이 넘게 있었다. 손가락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는 거래 내역을 열어보고 얼어붙었다. 3천만 원 이체. 시간 1시 47분. 2천만 원 이체. 시간 1시 52분. 4천만 원 이체. 시간 2시 3분. 또 이체. 수십 건이 이체가 연달아 있었다. 수취인 최서연. 마지막 이체는 3시 15분이었다. 그 후에는 항공권 구매, 비즈니스 클래스 120만 원, 그리고 밀라노 아파트 예약 180만 원. 민주는 숨을 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눈앞에서 숫자와 글자, 날짜가 춤을 추었다. 그녀가 모든 돈을 가져갔다. 전부. 그리고 밀라노로 날아갔다. 아니야, 그는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그는 휴대폰을 잡고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자동응답기, 자동응답기, 자동응답기. 민주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끝에 서비스를 선택하라는 자동 안내 음성이 나왔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상담원, 대기 음악, 기다림. 마침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도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가 계좌에서 2억을 훔쳐갔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당장 돈 돌려주세요. 진정하십시오. 고객님, 계좌번호와 본인 확인 암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분노에 숨을 헐떡이며 알려주었다. 잠시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거래 내역 확인했습니다. 최서연 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모든 거래는 SMS 인증 코드로 확인된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합법이라고요? 그녀가 내 돈을 훔쳤다고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계좌는 공동명의 계좌였습니다. 최서연 님께서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거래든 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체를 취소해달라고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거래는 이미 완료되었고 금액은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요. 민주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장난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뚜. 민주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다. 그는 방 안을 빙빙 돌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생각하자. 뭘 해야 하지? 그는 다시 휴대폰을 잡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대학 시절 친구인 지훈이었다. 지훈아, 너 서연이 못 봤어? 혹시 너한테 전화 안 했어? 서연 씨. 아니, 무슨 일인데? 그녀가 사라졌어. 찾을 수가 없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어? 아니, 모르겠어. 그녀가 떠났어. 돈이랑 서류를 다 가지고. 잠깐. 그럼 사라진 게 아니라 너한테서 떠난 거네? 모르겠다고. 봤어. 못 봤어. 아니, 민준아, 못 봤어. 얘야, 그냥 부부 싸움 한 거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다. 모두 놀라워하고 어리둥절해했다. 그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경악했다. 서연이가 떠났다고? 내가 걔한테 뭐 잘못했니? 잘못하긴 뭘 잘못해요. 엄마, 걔가 돈 다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도망가진 않아.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겠지? 잘 생각해봐. 혹시 싸웠니? 아니요, 다 괜찮았어요. 어제 회식도 같이 갔고 분위기 좋았다고요? 알았다. 진정해. 그냥 머리 좀 식히러 간 걸지도 모르지? 며칠 뒤에 전화해서 차분하게 얘기해봐.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식히러? 2억 원을 들고 밀라노로? 이건 머리를 식히러 간 게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머리가 더욱 깨질 듯이 아팠다. 숙취와 충격이 뒤섞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주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잡았다. 서연인가? 아니, 동료 상철의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박 이사님. 어제 과음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상철의 명랑한 목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괜찮아. 아,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특히 그 젊은 날의 실수 건배사, 다들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서연 사모님 기분 안 상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워낙 조용한 분이시라. 제가 다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건배사, 젊은 날의 실수. 그는 기억해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는 잔을 들고 서연에 대해 농담을 했다. 모두가 웃었다. 그에게는 재치 있고 한 말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서연은, 그때 서연의 얼굴은 어땠지? 그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나는 것은 웃음소리와 박수, 샴페인 잔뿐이었다. 상철아, 나 바쁘다. 그는 툭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건배사, 농담, 젊은 날의 실수, 거울의 메시지. 실수는 바로잡혔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맙서사, 설마 그것 때문에? 그 바보 같은 농담 때문에? 아니, 그건 웃기잖아. 다들 웃었어. 그냥 건배사였고, 그냥 말뿐이었어. 그녀가 그것 때문에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그랬다. 민주는 일어나 다시 아파트를 헤매기 시작했다. 무언가 해야 한다. 그녀를 찾아서, 데려와서 설명해야 한다. 그녀가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날 수는 없다. 그는 노트북을 잡고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서연의 프로필. 마지막 게시물은 일주일 전에 어떤 노을 사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서연, 당장 전화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메시지는 전송되었다. 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민주는 검색창을 열었다. 해외로 떠난 사람 찾는 법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링크가 떴다. 흥신소, 법률 상담소. 그는 첫 번째로 뜬 흥신소 링크를 클릭해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흥신소 스핑크스입니다.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제 아내요. 이탈리아 밀라노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 실종자 수색 비용은 3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금은 50%입니다. 300만 원. 민주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그런 돈 없어요? 그녀가 전부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뚜. 민주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지고 무력감에 소리쳤다. 돈이 없다. 그녀가 전부 가져갔다. 돈 없이 어떻게 그녀를 찾지?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타는 듯 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돈은 없고 아내는 도망갔다. 심지어 차까지. 잠깐, 차. 민주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열쇠 거리가 비어 있었다. 차 열쇠가 없었다. 그는 문도 닫지 않고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작년에 산 그의 자랑, 은색 세단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 민주는 달려가 문손잡이를 당겼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열쇠는 서연에게 있다. 서류도 분명 그녀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아파트로 달려가 옷장과 서랍을 뒤지며 예비 열쇠를 찾았다. 없었다. 서류를 찾았다. 그것도 없었다. 민주는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끝났다. 그녀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 돈, 서류, 차, 글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정우였다. 야, 너 왜 전화를 그냥 끊어? 생각해보니까 서연 씨 친정에 간 거 아니야? 어머니 계시잖아. 민주는 이 생각에 익사 직전에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매달렸다. 어머니 전화번호 좀 줘? 기억 안 나는데 내 폰에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야? 민주는 연락처를 뒤졌다. 찾았다. 김은숙, 장모님.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끝에 불만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 민준입니다. 서연이 혹시 장모님 댁에 있나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게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침묵. 이윽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가버렸다고. 흥미롭네.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장모님 댁으로 갔나 해서요. 아니, 박서방. 여기 안 왔네. 그리고 만약 온다면 자네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지. 자네랑 통화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 20년 동안 자네의 그 오만방자함을 참아왔다는 뜻일세. 그리고 보아하니 그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이야. 이만 끊겠네. 오만방자함. 무슨 오만방자함. 그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는 가족을 부양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아파트, 돈, 안정된 삶. 민주는 휴대폰을 벽에 던졌다. 액정이 깨졌지만 전화기는 계속 작동했다. 그는 텅 빈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앉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분노와 무력감, 이해할 수 없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어떻게 감히 그의 돈, 그의 서류, 그의 인생을 가지고 그냥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있었다. 계좌는 공동 명의였고 그녀는 접근 권한이 있었다. 법은 그녀의 편이었다.
민주는 일어나 바로 가서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단숨에 마셨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나아졌다. 그는 한 잔 더 따랐다. 마셨다. 생각해야 한다. 출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속에는 분노와 뒤섞인 공허함뿐이었다. 민주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의 티셔츠들 아래에 낡은 신발 상자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사진들, 그들의 젊은 시절,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긴 머리에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서연이 웃고 있다. 그가 그녀를 껴안고 있다. 둘 다 너무 젊고 행복해 보인다. 그들의 결혼식, 작고 아늑했다. 서연은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어서 지금 사진을 보는 민준조차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들의 첫 번째 아파트, 이삿짐 상자들 사이 바닥에 앉아 웃고 있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다. 언제 끝났을까? 언제 그가 그녀 우주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걸까? 민주는 사진을 넘겼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밀려왔다. 어떻게 미래를 꿈꿨는지, 어떻게 아이를 계획했는지. 그래, 한때 그들은 아이를 원했지만 그가 말했다.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 다음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다음엔 그냥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가 막 경력을 시작했을 때 서연이 어떻게 그를 지지했는지,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밤새도록 함께 앉아 있었다. 그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도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나? 돈, 아파트, 차, 해외 휴가. 하지만 사랑, 존중, 관심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물어본 게 언제였더라? 민주는 반년 전 그녀가 함께 산으로 가자고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거절했다. 프로젝트가 더 중요했다. 1년 전 그녀가 다시 일하고 싶어 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바람을 비웃었다. 그의 성공이 더 중요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미소로 맞이하고 결코 논쟁하지 않고 항상 지지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실수라고 불렀다.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음거리로 삼기 위해. 민주는 사진 상자를 닫고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다.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사람들은 산책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방금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실수를 한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바로 그였다. 그가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가 익숙해졌고 편하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을 때 그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고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져갔다. 그녀는 그의 인생 20년을 가져갔고 그동안 그가 텅 빈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창턱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20년을 바치고 경멸만을 돌려받은 사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밀라노 아파트 창가에 서서 카푸치노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과 테라코타 지붕들이 펼쳐졌다. 멀리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한 빛으로 채웠고 서연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그저 도시를 걸었다.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작은 카페에 들어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나왔다. 정말로 여기, 이전 삶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일주일 동안 휴대폰은 전화로 불이 났다. 민주는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받지 않고 그저 하나씩 차단할 뿐이었다. 그 다음엔 메신저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도 읽지 않고 알림만 확인했다. 서연아, 전화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넌 그럴 권리가 없었어. 당장 돈 돌려줘. 그녀는 모든 메신저를 삭제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만 남겨두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그곳으로는 연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혀에 닿는 진한 우유 거품을 느꼈다. 이곳의 카푸치노는 한국의 커피숍과는 전혀 달랐다. 더 진하고 풍부하며 약간의 쌉쌀한 맛이 있었다. 어제 그녀는 집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안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카운터 뒤에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친절한 갈색 눈을 가진 풍채 좋은 여인이 서 있었다. 본조르노. 그녀는 환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다. 본조르노. 서연은 자신 없게 대답했다. 카푸치노, 페르파보레. 이것이 그녀가 아는 이탈리아어의 거의 전부였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고 서연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몇 분 뒤 완벽한 거품이 올라간 컵과 접시에 담긴 크루아상이 그녀 앞에 놓였다. 크루아상은 주문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영어로 말했다. 여인은 손을 저었다. 선물이에요. 이 동네에 새로 왔나 봐요. 며칠 전부터 지나다니는 걸 봤어요. 서연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다. 카페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내 이름은 줄리아예요. 여긴 내 카페고 여기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에요. 얼마 전에 왔어요. 휴가 왔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줄리아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아, 가피스코. 이해해요. 나도 언젠가 새로 시작했었죠. 20년 전에 남편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는 술을 마시고 때리고 나를 자기 소유물로 여겼죠. 딸을 데리고 시칠리아에서 여기 밀라노로 왔어요. 돈도 직업도 없이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서연은 컵을 든 채 멈칫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여러 가지로요. 처음에는 웨이트리스로, 그 다음엔 접시 닦기로 일했어요. 돈을 모으고 요리를 배웠죠. 5년 뒤에 이 카페를 열었어요. 작지만 내 것이죠. 딸은 다 커서 이제 로마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그리고 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줄리아는 미소 지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요? 남편은 몇 년 동안 내가 아무 가치도 없고 그 없이는 망할 거라고 머릿속에 주입했어요. 그리고 난 거의 믿을 뻔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는 걸. 서연은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낯선 여인은 마치 눈빛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카라, 아가씨. 이야기를 나눠주셔서요. 이 말을 들어야 했어요. 줄리아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또 와요. 정착할 때까지 내 손님으로 삼아줄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 여자들은 서로 도와야 하니까. 그날 이후로 서연은 매일 아침 줄리아의 카페에 들렀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줄리아는 밀라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연에게 이탈리아어 표현을 가르쳐주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서 식료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이탈리아어 학원이 좋은지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서연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3시간씩 진행되는 집중 이탈리아어 과정에 등록했다. 반에는 그녀와 같은 외국인들이 있었다. 브라질에서 온 남자, 일본에서 온 여자, 독일에서 온 노부부.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수업에서 젊은 이탈리아인 선생님 루카가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브라질 남자가 말했다. 저는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일본 여자가 말했다. 서연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2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루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베네. 밀라노에는 디자이너를 위한 일자리가 많죠. 수업이 끝난 후 짧은 검은 머리에 20살 남짓한 연약해 보이는 일본 여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전 유키예요. 정말 디자이너세요? 예전에는요. 서연은 인정했다. 오래 일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원하는가? 20년 전 그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그러다 그 꿈은 일상과 민준의 커리어, 그녀 자신의 체념에 질식해 죽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쩌면요.
제가 아는 언니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보조를 구하고 있대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녀를 써주겠는가. 하지만 그때 줄리아의 말이 떠올랐다.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좋아요.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요. 연락처 좀 줄래요? 유키는 그녀에게 스튜디오의 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었다. 서연은 집에 와서 오랫동안 명함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번호를 눌렀다. 기분 좋은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알레산드라라고 소개했다. 네, 보조를 구하고 있어요. 내일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제가 이탈리아어를 잘 못하는데요. 서연이 미리 말했다. 괜찮아요. 저희는 영어로도 소통해요. 2시에 오세요. 다음 날 서연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다. 스튜디오는 높은 천장과 거대한 창문이 있는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안에서는 페인트와 나무 냄새가 났다. 벽에는 인테리어 스케치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원단, 타일, 벽지 샘플이 놓여 있었다. 알레산드라는 짧은 머리에 선명한 립스틱을 바른 에너지 넘치는 40대 여성이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서연을 테이블에 앉히며 요청했다. 서연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학력, 20년 전의 짧은 경력, 그리고 긴 공백기. 왜 공백기가 있었죠? 알레산드라가 물었다. 가정 때문이었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할 준비가 됐어요. 알레산드라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케치가 담긴 파일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침실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 해요. 어떤 제안을 하시겠어요? 서연은 스케치를 받아 살펴보았다. 방은 작았고 창문은 북향이라 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고 문득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샘솟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밝은 톤을 사용하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흰색, 베이지색, 어쩌면 파스텔 톤으로 포인트를 주고요. 창문 맞은편에 큰 거울을 둬서 빛을 반사하게 하고요.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도록 가구는 최소한으로요. 패브릭은 천연 리넨이나 면을 쓰고 살아있는 식물을 꼭 넣겠어요. 방에 생기를 주니까요. 알레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좋아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어두운 색을 좋아한다면요. 그렇다면 벽 한쪽을 포인트 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짙은 남색이나 에메랄드색 같은 깊은 색으로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밝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이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조명을 많이 써야죠. 벽등, 플로어 스탠드, 어쩌면 LED 간접 조명도요. 알레산드라는 미소 지었다. 오래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공간 감각이 좋으시네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서연은 눈을 깜박였다. 저를 뽑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저희는 작은 스튜디오라 급여는 많지 않지만 프로젝트는 흥미로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스튜디오를 나오며 가슴속에 기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1. 그녀에게 다시 일이 생겼다. 민준이나 그의 돈, 그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일. 첫 출근은 3일 뒤였다. 서연은 아침 9시에 출근했고 알레산드라는 즉시 그녀를 일에 투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다. 알레산드라와 3D 시각화를 담당하는 젊은 남성 마르코, 그리고 이제 서연까지 총 3명이었다. 일은 그녀가 한때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스케치를 만들고 자재를 골랐다. 서연은 자신이 쓸모있고 필요하며 자기 노동의 결과를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고 있었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최근 이혼하고 집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하는 한 여성을 위한 작은 아파트 인테리어였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클라이언트가 미팅에서 말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고 제 것이었으면 해요. 서연은 그 누구보다 그녀를 잘 이해했다. 그녀는 밝은 톤의 노란 쿠션, 청록색 커튼, 살아있는 꽃들로 생생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을 개발했다. 공사가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결과를 보았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는 서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그냥 예쁜 인테리어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도와줬어요. 그날 서연은 자신의 삶이 마침내 의미를 찾았다는 느낌으로 집에 돌아왔다. 하루하루가 쌓여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일하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저녁에는 밀라노를 산책했다. 그녀는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저녁이면 음악가들이 모이는 작은 광장들, 놀라운 발견이 있는 골동품 가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원들. 어느 토요일, 그녀는 샘피온의 공원에 앉아 이탈리아어 책을 읽고 있었다. 아직은 사전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읽었지만 어쨌든 읽고 있었다. 옆자리에 안경을 쓰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친절한 얼굴을 한 50대 남성이 앉았다. 그도 책을 꺼내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후 그는 서연의 책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단테를 읽으시는군요. 용감하시네요. 서연은 어색해했다.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잘 안 되네요. 걱정 마세요. 단테는 이탈리아인에게도 어려워요. 밀라노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2달 됐어요.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신을 마르코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역대학의 미술사 교수였다. 그는 밀라노, 그곳의 역사, 그리고 관광객들은 보통 알아채지 못하는 숨겨진 보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비밀 포도밭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폴디 페촐리 박물관도요. 그곳에는 엄청난 회화 컬렉션이 있지만 브레라 미술관과 달리 사람은 거의 없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마르코는 지적이고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억지로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나누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냥 산책하고 도시를 구경하기로. 서연은 이것을 로맨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즐거운 만남, 우정.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지 3개월 후 이메일이 왔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열었다. 서연아,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미안해. 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바보처럼 굴었어. 하지만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제발 돌아와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변할게. 약속해.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이 지내보니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 나에게 기회를 줘, 민준. 서연은 편지를 2번 읽고 닫았다. 창가에 앉아 저녁에 밀라노를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이 말들이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녀가 구명보트처럼 이 말들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변할 것이라고 믿고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는 그저 편리한 삶, 편안함, 돈을 잃었을 뿐이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안정감, 아늑함, 무조건적인 지지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연은 답장 메일을 열고 짧게 썼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젊은 날의 실수라고 불렀죠. 나도 동의해요. 20년 동안 당신의 무례함을 참았던 것이 실수였어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했던 것이 실수였어요. 사랑이란 한쪽은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어요. 교훈을 줘서 고마워요. 난 마침내 그것을 배웠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난 내 인생을 살 테니까. 서연은 보내기를 누르고 마음의 마지막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새로운 삶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다. 기쁨을 주는 일, 이해하기 시작한 언어, 친구들, 카페의 줄리아, 어학원의 유키, 스튜디오의 알레산드라와 마르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고 박물관에 가고 작은 트라토리아에서 와인을 마시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르코 교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광장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가을이 이미 제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기는 신선했고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삭거렸다. 마르코는 자신의 일과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물었다. 서연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행복하세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행복한가? 그녀에게는 남편도, 이전의 삶도, 20년 동안 누렸던 안정도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일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울릴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네, 그녀는 대답했다. 행복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요.
마르코는 미소 지었다. 그래 보여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다친 책 같았는데 이제는 활짝 핀 꽃 같아요. 서연은 카푸치노를 마저 마시고 광장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산책하고 웃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삶의 일부였다. 민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가 아니라, 젊은 날의 실수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 디자이너 최서연. 새로 인생을 시작하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여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다 거절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차단했다. 과거는 과거에 남았다. 미래는 여기, 이 도시, 그녀가 스스로 만든 이 삶에 있었다. 있잖아요. 마르코, 그녀는 대화로 돌아가며 말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에 대한 존중은 어떤 편안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요.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말이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고요.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밀라노를 산책하러 나섰다. 서연은 마르코 옆을 걸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하고 자립적인 한 개인으로 느껴졌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민주는 아마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화내고 서운해하고 어쩌면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잘 해내고 있었다. 서연은 다리 위에 멈춰 서서 물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마르코가 말없이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저녁의 밀라노는 아름다웠다. 고마워. 민준, 서연은 생각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지 보여줘서, 나를 변화로 밀어붙여서, 나를 실수라고 불러줘서, 바로 그 순간, 내가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나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는 저녁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마침내 오직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